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오늘 이렇다 70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프로님하고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혜쌤입니다. 예, 유프로입니다. 예, 오늘 좀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네, 고리 560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왔죠. 네네, 재계 쪽으로. 재계 쪽으로. 그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분 말씀으로는 원탁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음. 많은 부분 아무래도 이제 탈핵 쪽에 손을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설 중단에 손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좀 마음은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뭐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죠.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좀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이 핵 발전 정책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 나왔고 예, 그리고 확대해야 된다는 건 9.7%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건설 재개를 하기는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핵 발전 정책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 것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그렇죠. 나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흐름이 잡혔다는 면에서는 네, 긍정적인 네, 네. 면이 있다고 네, 보고요. 네. 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죠. 많이 네. 안타깝죠.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유프로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 주제는 지난 9일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노벨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으로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를 네네. 그 행동 경제학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해서 2017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네. 네네. 이 보통 또 탈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계겠죠 아무래도. 위키페디아를 찾아보니까 세일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굉장히 굴리는데요 오늘. 네. 예, 세일러 교수의 업적이 뭔지 네네. 예, 짚어보고 네. 뭐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아주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이렇다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저번에 유프로님께서 48회였던가요? 예, 48회 네, 행동경제학 얘기해 주셔가지고 음. 그때 되게 흥미롭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신문지상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세일러 교수의 기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또 이제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다룬 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방송하는 좋을 것 우리도 같은데. 좀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물가물해요. 참 저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또 예. 한 번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재밌었다는 것만 생각이 나. 네. 구체적인 사례도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또 이게 네. 과거의 전문적인 감정이 발동이 되는데 네. 이 사람 이름이 THALER이거든요. 예, 그렇죠. THA. 세일러예요. 네, 그러니까 세일러가 아니고요. 세일러. 세일러. 아, 네, 네, 땡큐 할 때 세입니다. 예, 예, 예. 세일러. 땡큐. 리처드 세일러. 세일러. 제대로 해봅시다. 예, 네. 자, 이제 다시 행동경제학 이건 얘기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전혀 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행동경제학은 뭐냐? 네. 자, 경제 이론에 심리학적 기초를 부여해서 경제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주체를 상정하고 이론을 쭉 전개하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서 합리적이란 말이 뜻이 뭐냐? 어떤 선택 대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이. 이런 이제 가정에 입각해 있는 거고요. 뭔가 완벽한 인간을 가정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가정적으로는요. 네. 이기적이라고 한다는 건 또 뭐냐? 그 판단이 자기에게 남이 아니라 자기에게 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타인이나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거는 경제 선택에 있어 감안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주류 경제학은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몰인정하고 네. 네. 합리 계산 빠른 네. 네. 사랑으로만 간주한다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근데 몰인정하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퍼스널하는 감정을 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하자면 아하.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합리성으로. 약간 비인간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어쨌건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네. 호모 에코노미쿠스. 네, 그래서 이런 경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합리성과 이기성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경제 주체를 이제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은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경제 이론이 출발점이 되는 이 경제인이라는 가정이 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인간이 그러하냐. 실제 인간은 반드시 합리적이나 합리적일 때도 있죠. 네. 근데 꼭 그렇겠죠.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음. 이기적이기도 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편향하고 사회적인 선호에 따라서 의사결정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경제학과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까
이런 거를 시도한 그런 경제학의 한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 되겠네요. 한계, 그 어떤 네네. 맹점 이런 네네. 거를 파헤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인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를 봐도 그렇죠. 예, 예. 우리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다고 뭐 계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네. 예,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네, 한단 말이죠. 충동적으로. 예. 또 직관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한편으로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무모하게도, 사람, 무모하게도 무모한 예,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그리고 또 이기적이라고 한 것으로 전제한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이제 와서야 인간의 심리를 다루게 된 거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심리를 다뤘지만 이제서 인정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경제학 개론을 들으면 네. 처음에 이 규정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불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불만을 제기하죠. 그때 네네. 불만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되게 저 친구한테. 되게 똘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까지 왜 이제 인간이 사실 그러한가 하는 이제 그 심리적인 요인들을 결합시키지 않았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표준으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중심으로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은 상쇄되는 거죠, 상쇄. 상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간주했던 탓이 있고요. 사람이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기적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경쟁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아,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바른 계산은 이거구나. 네. 네.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더니 손해만 봤구나 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양식으로 배워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장 거래에서 퇴출될 것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저는 시장에서 이미 퇴출됐네. 그래도 시장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합리적인 경향이 있고 네. 이기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부분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편향에 쏠린다라는 것인데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 영향력의 차이 때문에 정도 때문에 좀 밀려왔던 건가요? 그리고 모델화를 않았던 하려고 건가? 하니까 네네. 좀 단순화를 해야 되니까 네. 가장 큰 경향부터 살피자. 그 이론을 정당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구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게 발견돼도 오차에 불과한 거죠. 아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 이런 말도 얘기했는데요. 네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말이죠. 이 주류 경제의 어떤 특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주류 경제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장 아닙니까? 시장. 네. 또 시장의 효율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려면 인간이 합리적인 걸 전제로 깔지 않으면 네.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인간이 모두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행동한다면 인간의 자발적 거래의 집합인 시장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장 외에는 인간의 행동을 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좀 모델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 네네. 1%가.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이 먼저 도입이 됐을 텐데 일단 그렇게 도입되고 나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합리적 가정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완결성이 네네. 인간이 경제인이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해야 그 완결성이 딱 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류 경제학 체제 자체가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세일러 교수의 구체적인 기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벨상 위원회가 이제 수상하면서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의 기여를 했다 그랬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손실 회피, 네. 보유 효과, 네. 또 심리적 개정 등의 개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입한 개념이죠. 네. 테일러가 의사결정자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연구를 체계화했다. 이게 첫 번째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정성이나 정의감 등 사회적 선호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켰다. 아, 그랬구나. 두 번째 공적이다. 네네.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데서 흔히 네. 드러나는 의사결정자의 통제력 부족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을 구축했다.
그게 세 번째 공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의사결정자의 통제력 부족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을 구축했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왜 사람들은 작심삼일인가에 네, 네, 대해서 이제 이론을 구축했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편하게 이해가 그렇죠. 되네요. 예. 제가 분명히 이렇다 40회라 때 행동경제학 하면서 들었던 개념인 건 분명한데 또 반년이 거의 지나가다 보니까 또 가물가물해요. 알듯 말듯하죠. 네. 예. 또 아예 48회를 못 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완전 생소할 수도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복습. 예, 유프로님 이 세 가지를 다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개념호에서 네. 느낌이 딱 오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먼저 이제 손실 회피부터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손실을 회피한다. 뭐 이게 그 단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짐작이 되는데 손실 회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돈 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돈 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네네. 더 크다. 자 이런 이야기죠. 상실감이 더 강하게 와닿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 10,000원이 주는 기쁨의 크기와 마이너스 10,000원이 주는 슬픔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류경제학이 네.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네. 근데 뒤에 상실감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러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기쁨과 슬픔의 크기는 뭐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추상적인 걸로 어떻게 사실 되게 측정하죠? 추상적이에요. 측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근데 상황을 비교시킴으로써 네.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아.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페일러 갑자기 교수가 발음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발음에 신경 쓰고 자기 있어요. 그 박사 논문에서 사용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간단합니다. 먼저 미래에 1000분의 1의 확률로 치사율 100%의 희귀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 때 죽을 확률이 100% 되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네, 그 확률이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걸릴 확률이. 예. 이 병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사람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네. 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할 100만 것 원 같아요. 정도. 네. 1000분의 1인데 저는 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더 많이 내겠다. 저는, 더 많이 내요. 저는 1000분의 1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그 다음에 나 5만 원 생각했었는데. 이런 지금이 건강한 상태인데 네. 네. 1000분의 1의 확률로 죽을 수도 있는 의학 실험에 오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쳤어. 네. 최소한 얼마를 보상받아야겠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제- 예, 죽을 확률 1000분의 1이니까. 아니 희귀병 치사율 100%나 음. 1000분의 1로 죽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위에 거는 안 죽는 확률을 사는데 네네네. 안 죽기 위한 가능성을 하는데 얼마를 지불하는 거고 아하. 두 번째는 죽을 수 있는 거에 당신이 참여하는데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저는 후자에 더 저기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네, 네. 건강한데 네. 갑자기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실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네. 거기에 참가비를 음. 웬만큼 받아가지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얼마 정도로 대비할래?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뭘 네, 한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두 개가. 예. 그래서 결과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같은 크기의 위험인데도 똑같이 1000분의 1의 확률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와 같이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변할 때 사람들은 2배가 넘는 2배. 가격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2배. 그렇죠. 2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네. 이익은 못 봐도 밑지고는 못 산다.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잠재적 이득이 잠재적 손실보다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네. 예, 돈을 벌거나 잃을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러면 사실 잘 안 한다는 거죠. 반반이면. 예.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히 이득을 볼 확률을 딱 제공을 해줘야지 네네. 유인동기가 생기지. 이득 볼 거 반, 손실 볼 거 반 그러면 손실 반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아예 예. 놔버리죠. 뭐. 예.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동전 앞면이 나오면 50원을 얻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50원을 잃는다고 하면은 확률은 반반이나 하더라도 사람들은 응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전 앞면 나오면 100원을 주고 네네네. 동전 뒷면에 나오면 50원 잃는다. 그러면 하죠. 근데 똑같으면 안 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근데 하죠. 여기서는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던졌을 그렇지. 때 한 번 던질 때. 여러 번 던지면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네. 해볼만 한 거거든요. 사람들도 확률 공부를 했거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험대로 실험을 해보면 네. 잠재적 이득이 음. 2배 정도로 높아야 응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손실 회피 경향은 여러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한 사례를 이걸 말씀해 경영학적으로, 주시려고요. 마케팅 하는데요. 네네네. 저도 이게 자주 당하는 건데 마케팅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박 반통을 8,000원에 팔고 네. 한 통을 12,000원에 팔면 80% 이상이 수박 한 통을 사간대요. 왜냐하면 한 통을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놓고는 다 안 먹고 버리죠. 네, 다 안 먹고 버린다라는 거죠. 맞아. 반만 먹고 버리고 반 나중에 썩어서. 상했어. 그리고 마트에서 2+1 요즘 편의점에서 음료수 저 되게 많이 사거든요. 2%는 많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덴마크 요구르트 항상 2+1을 해가지고 3개씩 사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1,000원에 한 개인데 2,000원에 3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0원에 하나를 사면 왠지 손해 볼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하나에 1,000원에 한 개 제가- 사면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네. 한 개씩 살 때마다 음. 상실감을 느껴요. 그 하나만 더 사면 3개가 3개가 되는데 되는데 맞아요. 3개를 다 먹을 수가 없잖아. 상실감. 전 그래서 요구르트를 항상 3개 사요. 저 상실감을 손실회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를 이제 활용한 네.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원가 계산도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뭐 사실 예. 3개 2,000원에도 이익이 많이 남도록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게 아마. 예. 그렇게 예. 해놨대. 사례를 제가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미국의 네. 어떤 병원인데요. 네. 유방암 조기 검진 시설을 잘 갖춘 그런 병원이었답니다. 검진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여성분들이 와서 검진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 병원이 손해가 많지 않겠어요? 그럼요. 당장 뭐 암에 걸린다는 느낌이 사실 안 들잖아요. 네네. 근데 병원에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광고 문구가. 이것도 이제 마케팅입니다.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세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 이득을 이렇게 네네네. 설명을 한 거죠. 암을 유방암 조기- 검사 사전 검사의 이득. 예, 그쵸. 얘기한 예. 거죠. 예. 근데 안 느는 거야, 사람이. 조기 검사로.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기 검사하는 사람을 늘릴 수 있을까? 조기 검사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한테 어떻게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던 CEO가 문구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만약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이잖아. 네, 손실 회피를 딱 네네. 이렇게 말하자면 환기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늘었대요? 효과가 확 나타나서 아하. 검진 기계 도입비를 쫙 뽑았다는 얘기죠 이게. 아하. 근데 이런 손실 회피 현상은 마케팅에도 잘 활용되지만 정책 설계에도 뭐 네. 금연 포스터라든지 네네.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제 광고 네네. 안내문을 쓴다든지 아. 이런 데도 저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고지서 보면 말이죠. 네. 당신이 얼마 낼 때 빨리 내면 얼마 절약하나 네네. 이런 거보다는 뒤에 냈을 때 얼마를 더 내게 된다는 과태료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맞아, 맞아. 그럼 먼저 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요즘- 그런 거예요. 요즘 교통법 위반하면은 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 프린트해서 예. 띠리릭 저기 왜 그 예. 영수증 같은 거 예.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예. 그렇게 써 있거든. 네네. 몇 월 네, 그런 며칠까지 거죠. 내지 않으면은 네. 얼마의 과태료가 근데 부과된다. 거꾸로 이제 네. 일찍 내면 좀 깎아준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거 많이 넘어가요 오히려. 네. 그래. 거꾸로. 네, 4만 원인데 빨리 내면 3만 2천 원 될 수 있다요. 근데 그 안에 내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가태료를 붙여야 되는 거죠. 잣대를 붙인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두 네. 번째 네. 보유 효과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보유 효과는 이제 영어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 그러는데요. 인다우먼트란 게 이제 부여되어 있다, 뭐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초기 부존 효과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손실 회피 성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 예, 손실 회피 성향이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네네.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말이죠 물건이건 사회적 지위건 뭔가를 이렇게 소유를 일단 하면 그 소유한 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내가 갖고 네. 있지 않은 거는 7달러짜리야 이렇게 하는데 네네.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15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유한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애착을 느껴서 그런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유는 좀 네네.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세일러가 그때 80년에 이 예로 뭐를 들었냐면 한 병의 포도주를 5달러 주고 산 포도주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서 50달러가 됐어. 어. 그런데 그럼 50달러로 팔면 네. 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팔려고 하지 않더라.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50까지 가지 않더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오르면 얼마면 파실 것 같아요? 뭐 $10는 넘어야 되겠죠. $10. 네, 10달러는 넘어야 네. 되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사실 6달러만 준다고 해도 이익이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예. 예, 근데 안 팔 것 같은데 한 $10. 그렇죠. $10, 예. 그게 이제 보유 아, 효과라는 그러니까 거죠. 10달러도 보유 효과네요, 진짜. 아, 예. 그렇구나. 6달러도 보유 효과가 있는 아, 거죠. 그렇죠. 네. 보유 효과는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1984년에 했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 참가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3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한테는 커피 머그잔을 다 하나씩 나눠주고 네. 계속 가지고 있든지 초콜릿과 교환하든지 하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첫 번째 집단과 반대로 초콜릿을 주고 난 뒤에 그걸 보유하고 계속 보유하든지 음. 머그와 교환하든지 하라. 아하. 세 번째 집단한테는 좋아하는 걸 골라서 가져가라. 미리 뭘 주질 않고 선물을 예. 주지 않고. 아. 그랬더니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교환의 비용이 음. 귀찮은 예. 게 없다고 예, 한다면 없으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은 음. 89%가 먹었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래요. 오. 초콜릿을 그와 교환하지 않고요. 그러네요. 근데 두 번째 집단에는 90%가 초콜릿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래요. 초콜릿은 더하네. 그러니까 아, 예, 예. 희한하다. 그런데 세 번째 집단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알아서 고르러 간 사람들은 음. 먹었장 고른 사람이 반, 네네네. 초콜릿 고른 사람이 반이라서 특별한 보유 효과가 나타나지 없다자. 않는 거죠. 아.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네네.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결과에만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합리적인 판단. 그렇죠. 예.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사이에 머그를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89%와 10%로 네. 큰 격차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보유 효과는 아끼는 물건에 대한 애착에서 네네.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물론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어떤 학용품이 있거나 하면 누가 돈으로 세금값을 준다 하더라도 애착이 가서 안 팔거든요. 네네. 그런 애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 언제든지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객관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보유 효과가 네. 손실 회피 심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보유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에게 넘길 때 이게 손실 아닙니까? 네. 이때 그 손실이 크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 자체의 가치가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구나. 이게 말이죠. 재밌는 게 네. 요새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한데 네. 뇌과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됐답니다. 보유 효과가. 그래요? 예. 2008년도 유명한 대학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네. 심리학자인 브라이언 너슨이 네. 자신의 논문에서 뇌를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네. 전두엽에 네.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오. 실제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신기하다. 아, 신기하죠. 네. 이제 또 재미있는 게 네. 이 보유 효과는 인류와 조상이 같은 영장류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찰이 된대요. 아, 최근에 영화도 하고 있죠. 혹성 탈출. 예. 예, 예.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네. 나온 이제 논문에 따르면요, 미국의 벤트빌트 대학의 법률학자인 오원 존스와 조지아 주립대학의 동물학자인 사라 브로스는이라는 사람이 논문에 있다고 합니다. 침팬지에게 땅콩 버터와 주스를 제시하고 네. 양자택일이라고 했을 때는 60%는 주스보다 땅콩 버터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땅콩 버터를 갖도록 했을 때는 80%가 주스와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더래요. 땅콩 버터 선호 비율이 20% 높아진 것은 침팬지가 땅콩 버터를 소유하게 되는 순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유 생각하면 효과가 되게 있다라는 거죠. 바보스럽다. 보유 효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네. 진화 심리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네. 진화되어 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보유 효과가 네. 인간이 침팬지일 때부터 가지고 그래서 있던 심리가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네. 자기 것을 간직하는 것이 있는 걸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심성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아하.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구나. 인간은 아직도 비합리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착각한다든지 미미하게 어떤 사소한 실수를 한다든지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형성돼 있는 심리에 의한 거라는 거죠. 뇌에 있대잖아요. MRI 했더니 나왔다는데 뭐.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러한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실험들하고 충돌을 하는 좀 거죠. 배치되는 예. 개념이네요. 지금 또 행동 경제학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진화 심리학까지 무척 흥미롭고 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가 진화의 산물이다. 뭐 이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팬지부터 있던 보유 효과가 진화를 거듭거듭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요즘 뭐 이 관련 책들도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거죠. 보유 효과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리적 계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심리적 개정 혹은 또 심리적 회계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왜 회계다, 회계학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경영학의 한 분과인데 아, 회계학에서는 이제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차변, 네네네. 대변. 아니 그 네. 회계한다의 네. 아이 해자가 아니고 아, 여이군요. 그죠. 네. 회계. 차변에 500원 있으면 500원이고 네네. 대변에 1000원 있으면 1000원인 거잖아요. 네네. 500원, 1000원이 금액이 같으면 네. 회계상으로 같은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심리적 회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10,000원짜리 상품을 사는데 현금으로 살 때하고 신용카드로 긁을 때하고 같냐 이거야. 현금이 더 커 보이죠. 그렇죠. 원래 경영학 회계에 따르면 두 개는 똑같은 돈인데 그러니까요. 예, 현금이 더 10,000원이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카드는 나중에 내는 거니까. 그리고 돈 아끼는 방법 중에 네. 현금으로만 쓰는 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카드를 잘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심리적 계정이에요. 네. 예, 테일러가 이거를 심리적 회계, 심리적 계정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포츠가 프로야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새 뭐 메이저리그에 뭐 한국에 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또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그 팀이 어디예요? 베어스. 아, 예. 오비베어스 예, 옛날에. 그래서 지금 베어스하고 네. 지금 타이거스가 코리안 시리즈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둘의 승부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단군 시리즈라고. 네. 호랑이하고 응답하고. 베어스 그럼 공부하고. 응원하려면 마늘 열심히 먹어요. 마늘을 그래서 마늘을 제가 100개씩 구워 먹고 그래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자 프로야구 야간 경기를 이제 보러 가요. 네. 보러 가려고 이제 표를 사놨어 일주일 전에. 3만 원에 이미 사놨어. 네. 근데 집으로 이제 나서는데 보니까 티켓이 없네. 음. 오잉. 그래서 이때 3만 원짜리 티켓을 현장에서 다시 사서 예. 야구를 보는 선택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설정이 하나 있고요. 네. 설정을 좀 바꿔서 얘는 미리 사놓지는 않았어. 근데 음. 프로야구 이제 야간 경기 티켓을 현장에서 원래 살 생각이었어. 그래서 3만 원을 지갑에 딱 넣어놨는데 나갈 때 딱 보니까 3만 원이 없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건 ATM 같은 데서 돈을 다시 3만 원을 구해서 야구장에 가서 표를 사겠느냐. 사실 잘 보면 말이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건지 아시겠어요? 예, 회계상으로는 똑같은 거 네. 아니었어요? 네. 예, 똑같이 똑같죠. 6만 원 들여서 표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또 현장에서 표를 사는 총금액은. 거죠. 예. 어,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후자의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빙고 맞습니다. 예. 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네. 6만 원 내고 결국 네. 6만 원을 쓰고 현장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하. 실험 결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답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똑같이 사람들이 6만 원 그렇게 쓰는 거니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긴 그렇죠. 가요. 그럼 테일러 교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경우 티켓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람들은 3만 원짜리 야구 티켓을 이미 문화생활비 계정에다가 넣어놨어요. 분류를 해뒀어요. 계정이 이름도 있네요. 예, 문화생활비 예, 계정. 그렇죠. 예. 심리적 회계. 근데- 심리적 회계 계정이 있네. 야구를 보는데 예. 예. 또 3만 원을 들여서 6만 원을 쓰려고 하니까 문화생활비로 쓰기에는 6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는 문화생활비 거죠. 계정에만 6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는 네. 문화생활비 계정에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럼 문화생활비 계정은 3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후자는. 그런 거죠. 아하. 하나는 돈을 예. 이중으로 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어허. 하나는 돈을 이중으로 쓴다는 느낌이 덜 든다라는 거죠. 그게 심리적 계정에 미리 넣어놓았던가 네네. 넣어놓지 않았던가 네. 예, 그런 게 다른 거죠. 참 별것도 아닌데 참 그걸 좀 개념화 시켜서 얘기하기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티켓 절대 잃어버리면 안 예. 되겠다. 그러면은 심리적 회계는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좀 들어보더라도 마케팅 담당자한테 참 시사점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예. 마케팅 담당자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네. 팔아야 되는 사람이 볼 때는 소비자의 심리를 잘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자는 어떻게 돈 액수만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음. 자기가 어떤 심리적 계정에 속하는가, 네네. 어떤 물건을 어떤 심리적 계정에 뒀는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마케팅을 잘해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경쟁 관계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 남자가 경쟁 제품을 생각할 때는 자기하고 동종 상품 또는 동종 상환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식적 생각인 것 같고 소비자의 심적 계정에서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물품이 소비자의 심리 계정에는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상품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커피하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당구가 네네네. 같은 심적 계정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외식비로 따진다고 네네. 한다면은 네. 스테이크점하고 짜장면 집도 네.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까지 손실의 피 또 보유 효과, 심리적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노벨 경제학상 심사위원회가 테일러 교수의 두 번째 기여라고 말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